네, 5구 장미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결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후보들 간의 스탠딩 토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담에서는 오늘 펼쳐지게 될 스탠딩 토론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유례 없는 대선 후보들의 어떤 스탠딩 토론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 형식이라는 점에서 좀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1차 토론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 의원님께서 오늘 토론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딩이 초점이 아니라 답안지가 없는 토론을 한다는 애드리브를 해야 것이거든요.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량이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보통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 할 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퍼스널리티, 뭐 성격이든 뭐 인격이든 품격이든 그거를 이제 탈탈 오늘 털리는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대체로 뭐 정책과 정치에만 그동안 그 일생을 보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제 그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면서 임기응변이라든지 또는 그 신속한 대응력이라든지 또는 유연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TV 토론을 가장 처음 시작한 케네디와 닉슨의 경우에 라디오 토론에서 압도적이었던 닉슨이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잘생긴 케네디에게 패하는 그런 그 사례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요번에 그래서 지난 토론과는 그 달리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거리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적나라하게 후보들의 어떤 면면을 다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관심이 가고요. 강 국장님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보통 TV 토론 그러면 뭐 미국 같은 데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TV 토론이 여러 번 있으면 1차 TV 토론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뒤에 2차, 3차 쭉 가면서는 자기의 결정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게 보통 정치학계의 공통된 연구 결과인데 이번 대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이 짧았던 데다가 대선 운동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문제에 눈이 많이 뺏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선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대선 운동으로 확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1차 TV 토론만 보고도 좀 아직 결정이 좀 어려운데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 2차 TV 토론까지도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지 않을까. 그게 우선의 하나고 두 번째로는 1차 TV 토론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했죠. 이거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TV 토론 오늘 굉장히 주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후보들의 신중성, 합리성 뭐 이런 것보다는 순발력이나 네거티브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차 토론 때 부족했다고 지적된 점들을 얼마나 보완해서 나오느냐. 그 유연성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 보면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정권 말기에 지지도 떨어지고 엉망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 참모들의 이야기를 갖다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자기를 갖다 스스로 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시켜 나가는 유연성을 발휘하느냐 그 부분을 갖다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다. 이번 TV 토론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은 제가 볼 때 그 이념 정향으로 그 소위 이념 스펙트럼의 왼쪽 내지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누굴 뽑아야 될지 정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소위 중도 보수 내지는 합리적 보수라고 스스로를 일컫는 사람들은 누굴 뽑아야 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거를 이제 그 누구로 딱 정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누구로 정했을 때 그게 만약에 사표가 된다면 차선 내진 차악으로 누굴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결속력이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런데 그런 차선 차악이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주지 않으면 이게 여전히 부동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남아있을 TV 토론에서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누가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1차 TV 토론은 녹화 방송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예. 이번에는 또 생방송이에요. 이 예.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 훨씬 더하겠죠. 예. 당연히 우리도 생방송하면 훨씬 더 긴장되지 녹화 방송보다 않습니까? 생방송의 부담이 훨씬 더 되죠.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스탠딩이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면 다리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카메라에 잡힐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곤혹스러운 네거티브 질문이 나오거나 또는 잘 모르는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그걸 갖다 순발력 있게 잘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네. 1차 때 보면은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도 하고 좀 피곤한 표정이었고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오늘은 아마 좀 그런 걸 갖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가면서 좀 예. 스케줄도 많이 잡지 않으셨더라고요. 예, 잠도 좀 자고 예.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차 토론을 좀 바탕으로 정 의원님 네. 좀 생각을 해보자면 뭐 각 후보마별로 짚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이 원고 없는 또 스탠딩 생방송 토론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1차 토론에서 돋보였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또 상당히 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여전히 그 재미는 홍준표 후보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 토론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네. 아마 4년 전에 대선 토론을 잘 보십시오.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토론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사람 그리고 뭔가 그 다가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위트가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이정희 후보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매서운 창으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찔렀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역풍을 불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후보로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잘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가 또 얼마나 인간적이며 또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리라 봐요. 그리고 토론이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결국 인간이구나 내지는 아, 저런 면에서는 왜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의 유방과 한신의 관계라고 하듯이 예.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한신이지만 지도자는 유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정 정도의 그런 어떤 여유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긴장되거나 예.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네요. 굉장히 아마추어로 보이고요. 네. 지적인 느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가. 네, 그러니까 그 1급 부분도 참모를 뽑는 크게 게 볼 아니라 거다. 아.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를 좀 유념하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뭐 내용은 괜찮았지만 전달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율 조정기에 좀 일조했다는 분석들도 있던데 이번에는 좀 괜찮을까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고칠 게 많다고 지난번에 봤습니다. 네. 이제 1차 TV 토론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TV 토론 너희는 어떻게 봤냐 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이제 그랬는데 뭐 작은 데서 조금 에러가 났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네. 내 생각하기에는 좀 안 그런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반응이라는 건 좀 일부러라도 여유를 보여야 되겠죠. 당내 또는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뭐 조금만 고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고쳐야 됩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무슨 별명 붙은 게 화가 난 전교 1등 뭐 그런 이야기도 성난 있지만 전교 1등. 예. 근데 제가 보면서 작은 것에 굉장히 실력을 과시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급 참모를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큰 그림, 미래 전망, 그다음에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안정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이나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보여주면 되지 그거 갖고 자꾸만 토론을 갖다 주도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좀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는 게 하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구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뒤에서도 또 유승민, 홍준표 후보로부터 또 공격을 받는 예. 안팎급사 등의 신세니까 좀 어쩔 수가 없기는 했지만 이 좀 그래서 자강론을 막 이야기를 하다 예. 보니까 유연성이 좀 떨어졌다. 지금은 자강론을 넘어서는 어떤 시점이어야 되는데 그 유연성이 떨어졌다는 것도 지난번 토론 보면서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폐청산 문제를 거론을 할 때 그 문제를 자꾸만 자기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격을 그렇게 받았다. 지금 적폐청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적폐청산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후보가 적절하게 어젠다를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 생각하는 게 자기중심적이다라는 느낌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다 오늘은 좀 어느 정도 고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문재인 후보는 1차 TV 토론의 기존의 어떤 그 여유와 품격은 유지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어떤 웃음은 좀 잦은 웃음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오장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지금 웃으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조언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웃다 보니까 아, 왜 저렇게 웃는 거야라는 반응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토론이요. 자꾸 그 계속해서 해보지 않으면 이것도 그렇게 한 번에 늘질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유권자가 보려고 하는 거는 고쳐서 토론을 잘하는 것보다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판단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스탠딩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에서는 2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토론을 통해서 1, 2등 간의 용어 상박 관계가 바뀌느냐 아니면 그대로 이제 그 지지세로 그냥 밀어붙이느냐의 그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철수 문재인 설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또 주의 깊게 볼 것 같은데요. 아, 이미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지난번에 보면서 특히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설전을 벌일 때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왜 계속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말이 엇물려- 하는 게 물렸죠. 마치도 제가 무슨 저 사춘기 여고생을 무슨 폄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춘기 여고생들이 사춘기 때 설전을 벌일 때 입싸움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에게 부정적입니다. 아, 어느 누구도 여유가 없고 오로지 이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 안보 비전 같은 것도 수정해가면서 그래서 보수 쪽 그 후보들에게 계속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덜 웃으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 웃는 거는 저는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주제, 심각한 주제도 그렇게 이제 웃고 있었으니까 그게 좀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안철수 후보가 뭐 토론에서는 안 하겠지만 그 연설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소몰이 창법인가 뭐 어법이라고 하는 거. 예. 안스트롱이라고. 예. 그것도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열심히 본인의 어떤 그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는 점은 좋지만 이게 계속되니까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오늘 토론에서는 아무튼 그런 두 사람의 설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기를 할 때 어떤 여유와 어떤 그 깊이를 보이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웃음도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인위적인 건 조금 시청자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또 홍준표 예. 후보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명대사를 네, 계속 그렇습니다. 만들고 있기도 하고 지난 1차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를 10분이면 제압할 수 있었는데 2분밖에 시간을 안 줬다. 이렇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홍 후보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역시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는 밝은 눈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전과 희망을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대통령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홍준표 후보는 그날 입심도 과시를 했고 순발력도 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평가를 하지만 그 날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는 또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저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게 조선시대 때나 함직한 이야기지 지금 시대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홍 후보께서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뒤만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앞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다른 역량을 키우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세계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미래관을 갖다가 연마하고 자기 것으로 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덜 돼 있지 않나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증진될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거친 표현들을 갖다 좀 순화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본인의 그런 모습들은 크게 바뀌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 의원님 보실 때 가까이서 보셨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스타일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선의 어떤 저격수로서 상당히 그 당당한 쓴소리를 할 때는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정치인이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는 너무 많은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대선 이후를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닌가? 어차피 대선에서는 본인의 목표는 15%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보수 지지층들을 확실하게 잡는데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이제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야, 미국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품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내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 1차 토론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내공이 좀 엿보이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아직 그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 두 후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탠딩 토론은 아마 더 힘든 토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또는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춰야 될 품격이라는 거는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층 내에서도 그런 비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정말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홍준표로 가야 돼라는 강한 보수 지지층들도 있을 것이고 보수라는 게 법치고 더군다나 그 보수의 어떤 정체성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전부 괴멸당한 상황에서 저렇게 그 독불장군식의 원색적인 막말에 가까운 그런 후보가 또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윤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제3의 안철수 같은 사람이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굳혀가느냐가 소위 이제 지금 이번 대선에서 1, 2위가 바뀌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보수가 이번에 얼마나 건전한 보수를 보여주느냐, 지금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유승민 후보는 지난번 토론에서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데 오늘도 좀 지지율을 끌어올릴 정도로 잘해서 사퇴 압박을 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도 토론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날도 보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탁 나오면 그 핵심을 갖다가 폭폭 잘 찔러서 공격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토론 13일 날 했나요? 13일 날 그 아주 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유승민 다시 봐야 되겠네 뭐 이런 기분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14일 날 아침 조찬 간담회 그 바른정당 의원들 조찬 간담회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말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 잘하면 사퇴 압박을 더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도 제가 보기엔 유승민 후보가 잘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지지율은 그렇게 오르기가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을 갖다 어디선가 끌어오려고 하면 보수층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 보수층에 파먹을 호박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죠. 지금 홍준표 후보랑 같이 보수 갓길로 중앙차로로 못 나오고 갓길 경쟁을 갖다 막 하는데 거기 뭐 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대신 유승민 후보는 잘한 기록만 남기고 또 사퇴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대선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 바른정당이 한국당 또는 국민의당과 어떤 후보 단일화를 할 1차 시한이 아니었냐 꼽아왔는데 어떤 그 진전을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간의 어떤 후보 단일화 가능성,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같은 거는 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 생각보다 바른정당이 사실 바른정당의 존재로 인해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탄핵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내지는 진보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TV 토론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상정 후보보다도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기까지 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국고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갈 비용이 홍보 비용을 포함해서 1인당 공식적으로 500억은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돈을 조달할 방법도 없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퇴 압력도 커지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직전에 해야 되겠죠. 이름이 나오면 그게 또 별로 효과가 없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은 과연 누구랑 합칠 것인가.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이런 그 정치인들 속에서 지적 유의처럼 나오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수 정당이 지금 어렵지만 그 미래를 생각해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보수 정당다운 어려운 길을 일단 감으로써 그 어떤 하나의 그 궤적을 남겨놓는 것이 맞을지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내부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전제로 한 그 사퇴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연대가 아니라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의 어떤 그런 주장에 공감해서 그렇게 돼서 사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했죠. 그 보수 단일화 위해서 탄핵 반대한 것에 대해서 사과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건지 어느 정도 당내 그런 기류를 좀 반영을 해서 한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홍유 사이의 단일화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바른정당 내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 안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 아직 유안 사이의 단일화 문제도 이제 열려 있는 상태겠죠.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후보가 좀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유연성을 좀 잃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니 세상 천지에 당이 있고 의원이 40명이 있는데 그 당에서 누군가를 지지하는데 정책을 놓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연대를 국리를 하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공동의 목표를 갖다 설정을 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연대하는 게 맞지. 나는 자강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너는 무너지고 그냥 나 지지하고 그냥 엎어져라라고 하면 그 당이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후보가 살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치의 비극이지 그렇군요. 정치의 상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의 어떤 그런 유연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네, 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후보들의 참신한 홍보 전략에도 또 눈길이 가는데요. 지금 TV 광고와 홍보 영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다는 못 봤습니다. 예. 네. 아직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 영상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이미 나온 후보들의 영상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굉장히 그 공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패널로 나와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게 예.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홍보 전문가도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소감을 그냥 듣고 가장 싶은 비용이 분이에요.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선거 운동에서 예.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과거에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노무현 후보의 눈물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한 방에 이렇게 확 신금을 울리는 그건 좀 아직은 아쉬운데 이제 뭔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결국은 구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참 아쉬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미 대선을 치르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선 후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뭐 연대 얘기도 하셨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수당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협치와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깨닫고선 시작하지 않으면 아마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열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이 뭐 지금 영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영상이 믿는 참 뭐 네. 누구 어떤 후보든 네. 간에 다 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그 역대로 이번 대선 영상에 대해서 이전에 예. 역대 이제 동영상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었습니까? 이명박 후보는 이제 순댓국집에서 그렇죠. 예. 이제 찍은 동영상이 있었고 용쟁이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기타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네. 장면도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후보는 애 안고 뭐 얼르고 그러는 장면도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집권 후에는 다 그 동영상에 어울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사람 아니었고 예. 서민 아니었고 뭐 기타 치고 눈물을 흘렸는데 뭐 좀 그 인상보다는 훨씬 강하셨던 것 같고 순댓국집에서 서민풍으로 이야기했지만 서민이 아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영상 보면서 동영상은 그냥 재미로 보고 저 유권자들이 조금 더 꼼꼼히 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또 뉴 예.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아이디어들도 대선판을 달구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이용한다고 하고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1번가라고 하는 뭐 온라인 쇼핑몰 형태의 정책 공약 사이트를 만들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참신한 그런 그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또 이제 당선 가능성이 많다 하다 보니까 인산인해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경쟁적으로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뉴미디어가 앞으로 이 선거 비용을 훨씬 줄이면서 비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래요. 네. 인간적인 모습도 이게 이제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보는 사람도 되게 어색한데 본인들은 그 안 어색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요 유권자나 시청자가 훨씬 더 잘합니다. 뉴미디어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가상하나 일단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유권자들도 그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질, 그러니까 공공선을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기여할 수 있으며 과연 패거리 정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패거리 정치를 지양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 예. 그다음에 과거의 구태 나쁜 것에 대해서 권력이 이동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걸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그런 뒷심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수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세대 간의 대결이 있어서 50대 이상 장노년층 투표율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0대 이상 보수층이 지지할 만한 맞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네. 투표장에 과연 가겠느냐 네. 이 부분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5060 세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눈길이 가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 뭐 5060이면 무조건 보수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뭐 보수 후보 내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뭐 젊은 층은 무조건 진보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
그렇게는 아니겠죠. 거기도 이제 분화는 될 텐데 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젊은 층의 투표 의향률은 높아지고 5060 쪽은 조금 낮아진 게 조사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율, 지금 투표 의향률보다는 실제 투표율은 좀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감안해서 봤을 때 젊은 층들이 훨씬 투표율이 높을 거가 예년보다 높고 보수층 내지는 노년층은 좀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구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도 싸움의 끝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또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올리는데 자기가 유리한 계층의 투표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등 후보하고 2등 후보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오는 그 양강 그 두 분으로서는 그 투표율이 굉장히 사활에 걸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투표장으로 유인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투표장에 가려면 평소에 지지하는 마음, 선호하는 마음하고 달리 내가 가서 꼭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아직 갔느냐, 그 문턱을 넘어섰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보들이 자기를 열심히 지지해주는 그 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요인, 동인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보수의 몰락이라 그러셨는데요. 역설적이지만 요번에 그 승패를 결정짓는 이 동의는 바로 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보수층들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쪽은 이미 후보를 다 결정한 상태이고 보수층이 아직 마음을 못 잡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젊으신 분들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패족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화려하게 부활했습니까? 따라서 지금 보수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도를 가라고 강력하게 그 조언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요. 50대가 노년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50대야말로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센 운동권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1, 2위가 바뀔 수도 있고 굳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보수층을 몰락이라고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그 지지 후보는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이른바 숨은 유권자들, 뭐 베일 보터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보니까 농촌 지역이랑 보수층들이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기 특히 이번에 굉장히 유동화된 층이 보수층이죠. 그 중에서도 합리적 보수층일 것 같습니다. 이 평소에는 뭐 국가를 생각을 해서 뭐 안보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던 분들인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그 투표장에 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주변에서도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계속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갈 거냐, 나갈 거냐. 지금 현재까지도 그 마음을 못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내년 선거나 내후년 선거에 그분들이 계속 또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번 대선은 잠정적인 선택이겠지만 아직은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동화된 층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층이 물경 3분의 1 정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선거 이 판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로 큰 틀에서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고 또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예민한 주제가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 우리가 5, 60대 유권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표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제 복지 공약을 내는데
때문에 그 복지 공약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일단 복지 공약을 내는 건 좋지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20일 내로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후보가 더 정직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 400조가 넘으면 그중에 복지 비용이 얼마인데 어떤 효율을 가지고 했었고 또 우리가 노인 복지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도 했지만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또 노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제시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오늘 이제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복지 공약도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노인 복지라는 게 무조건 많이 갖다 주는 게 복지가 아니면 지금 그런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공 있는 이야기도 나와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 안보 문제라든지 대북 문제라든지 또 아직까지 뭐 경제 성장률은 조금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민생 경제에 대해서 체감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이렇게 그 공부한 모습 그리고 좀 더 고민하는 모습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 공약은 아마 다른 후보도 더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당선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차이 굉장히 커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거는 1위가 갖는 프리미엄이죠. 1위가 몇 프로라도 높으면 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건 1위가 갖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율 격차 지금 이렇게 대체로 보면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좀 엎치락뒤치락도 네. 하지만 근데 하나의 여론조사일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우열을 갖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뭐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 저 여론조사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로서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일정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1, 2가 좀 쭉 경합을 벌이는데 어느 정도 누군가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선 그 폭이 좀 좁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당선 가능성에 대한 예측률 그거는 많이 더 좁혀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